평화를 빕니다. 작은 형제 김일등 무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란치스코 당대의 정치, 경제, 종교적 배경을 간단하게나마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프란치스코 당시 이탈리아 반도는 상당히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황제와 교황 모두 이탈리아 반도에 대한 각각의 정치적인 패권을 유지하고자 힘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권력자 모두 이탈리아 반도에서 각자의 전략적 도시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11세기 후반 그레고리오 7세 교황에 의해서 시작된 그레고리안 개혁사항 중 하나가 바로 교회의 자유 추구였습니다. 즉 당시 힘을 얻어가고 있던 세속 권력으로부터 교회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레고리오 7세 이후의 교황들은 중부 이탈리아 지방의 넓은 권역에 대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져오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황제와 정치적 반목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1182년의 경우 아시시는 황제의 권한 아래 있었고 근처의 도시인 페루자는 교황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시에서 황제의 권한은 위태롭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시와 그 주변 지방이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 전통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도시를 구성하고 있던 대다수의 평민들의 힘도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급기야는 전통적 귀족 계급과 지주 계급의 물리적 충돌로 도전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황, 황제, 그리고 새로 성장한 시민 세력들이 한데 엉켜서 정치적인 패권을 얻기 위해서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기득권 세력과 시민 세력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역시 이러한 반목의 한중간에서 전투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클라라는 전쟁을 피해 페루지아로 잠시 피난을 떠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맥락에서 볼 때 당시 중부 이탈리아는 대략 1000년경에 시작된 상업혁명의 한중간에 있었습니다. 이 상업혁명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 유럽 사회의 생활은 대단히 단순하고 제한적인 농경체제 안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이었고 약 20개에서 30개의 농가가 밀접하게 결합해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마을이나 지방과의 교류도 거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상거래 체계나 시장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마을이나 다른 나라로의 여행 역시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들과 조우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을 지배하던 봉건지주들은 많은 수의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대수도원들도 마을을 지배하는 계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대수도원들도 역시 농민을 거느리며 커다란 수도원 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수도원들은 지역의 귀족과 부호들로부터 땅을 기증받기도 했는데 이때 기증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집, 동물, 농장 등에 대한 권리도 함께 기증받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대수도원들은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주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경에 시작된 상업혁명은 유럽 사회에 커다란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시기에 유럽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전에 그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바이킹이나 이슬람 등의 세력으로부터 잠시나마 안전하고 안정된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 생산의 대폭적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당시의 온화한 기후 역시 농업 생산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새롭게 개발된 농사 기술과 결합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원활한 식량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촌에는 인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안정을 통하여 이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지역과 국가를 넘나드는 장거리 무역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발전과 그에 따른 상업 발전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몰고 왔습니다. 이 시기의 인구 증가율은 이전 시기의 3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농업 생산성과 농작물의 상거래를 더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농업과 상업의 진화, 그리고 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발전한 도시들은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업 도시에는 농민이 아닌 노동자, 장거리 무역상, 소매상, 법조인, 학교 교사, 엔터테이너 등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상인, 은행가, 기업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이익경제 체계에 그만큼 빨리 적응한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재력에 걸맞는 정치적인 힘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아버지의 경우 봉건 체제적인 신분은 평민이었지만 아시시라는 신흥 상업 도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가요, 자본가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도시의 서민층은 이전의 봉건 마을 생활보다 더 많은 진취적인 가능성과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흥 도시들은 이윤추구라는 새로운 사회 경제 체계 아래 있었고 따라서 도시에 속한 많은 이들에게 서로 간의 경쟁이 강요되었습니다. 이전의 봉건 시대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빈곤에 내몰린 가난한 이들의 출현 역시 도시의 일반적인 특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인구 중 약 10%는 매일의 삶을 구걸에 의지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20%는 개인의 재산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의 일거리와 일당에 의지하는 가난한 삶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전의 농경 봉건 생활 방식 아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단히 강한 경제적 유대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상부상조하는 농경체계 아래에 있었고 따라서 풍년이 들면 함께 흥하고 흉년이 들면 함께 고통받는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상업도시에서의 생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 경제적 맥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자유, 그리고 기회가 제공되었지만 이익 중심의 시장 경제에서 비롯한 사회 경제적 불안정, 가난, 도시 빈민 등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업적 발전은 상업 도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돈이 다시 경제 생활로 일반적인 시장 거래에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상업혁명 시기 이전에는 돈이 있긴 했지만 그다지 활발하게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업혁명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상업적 거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자와 서비스의 거래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돈의 사용이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중부 이탈리아에서는 가치가 다른 두 가지 화폐가 동시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황제가 발행한 화표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황이 발행한 것으로 그 가치가 낮았습니다. 이러한 이중금전 체계는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켰고 사회 불안정과 분리 현상을 더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탐욕과 권력 추구라는 맥락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한데 모으기보다는 개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상업적인 길드나 다른 사조직 안에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나아가 종교와 신앙 안에서 삶의 해법을 찾는 이들도 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응답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던 대성당은 주로 세례성사를 거행하는 장소로 기능했습니다. 주변부의 작은 성당들은 미사 전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성직자들 역시 신학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골 본당 신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단한 교리 교육과 전례를 거행하는 역할에만 그 역할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대부분의 사제들은 설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영적인 갈망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도시 내에는 이전과 달리 많이 배운 유식한 신자들의 수가 늘어났고, 이들은 이전의 수동적인 신자 생활에서 탈피하여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하느님과의 친교에 이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미 도시 내부에 사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길드나 연합체 등을 통해서 종교적 단체 구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평신도 운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평신도들이 참된 사도적 삶은 이전 봉건 시대의 부와 권력으로부터 탈피해서 가난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종교적 맥락은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총 7차례의 원정으로 이루어진 십자군 전쟁은 유럽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군들이 개척한 육상과 해상의 이동 경로는 이제 상업 통상로가 되었습니다. 지중해 동부 해안 도시들은 무역과 여행객들로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가장 분주한 상업 도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군들이 동방에서 취득한 문화적인 전리품들은 이후 중세 유럽의 철학과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군들의 활동은 나병을 유럽 사회로 가지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십자군 시대 이전의 유럽 사회에서 나병은 드물게 발견되는 질병이었고 오히려 중동 지방의 풍토병이었습니다. 중부 이탈리아와 아시시도 역시 이 십자군들이 가지고 돌아온 나병의 혹독한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정부와 교회 모두 나병과 관련된 엄격한 법령을 시행하였고, 아시시의 경우 성 바깥에 철저하게 격리된 나병 전문 병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전문 요양소에서는 평신도 회계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포기해가며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프란치스코 성인도 이 나환자 요양소에서 일하면서 프란치스칸 전통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드린 이 말씀은 앞으로의 이어질 나눔에 도움이 되는 일종의 전제 지식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